통신비 2만 원이 16세에서 34세와 65세 이상 국민에 지원됩니다. 중학생에도 돌봄비가 지원됩니다. 오늘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500만 명분 백신 유통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건데 해당 백신 사용 가능 여부는 2주 후 확인 가능합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추미애 장관 아들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해선 서면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손소독제 성분 절반 이상이 알코올로 돼 있어 자칫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기업 규제로 규정하고 여야 대표를 만나 법안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2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심각한 이해 충돌을 범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을 두고 당내에서도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은 미국 니콜라가 사기 의혹에 창업자까지 물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하루 만에 300억 원대 손실을 보게 됐고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한 국내 기업 주가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논란 끝에 여야가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조 원 가까이 예상됐던 총 지급액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못 받는 국민 입장에선 받았다가 뺏긴 것 같은 박탈감이 있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작은 정성이라고 했던 대통령 역시 허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차 추경안이 처리가 돼야죠. 지금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습니까? 네, 지금은 예결위 막판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회의는 잠시 뒤인 밤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원 대상을 축소해 선별 지원키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건의하고 작은 위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했던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없던 일이 된 겁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상은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6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야당 비판과 함께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여당은 17세에서 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게 지원하자던 원안보다도 후퇴한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말씀대로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통신비 지원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그럼 나머지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초등학생 이하 자녀 가구만 대상이던 아동 특별 돌봄비가 중학생 자녀 가정까지 확대돼서 한 명당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독감 무료 접종 대상도 105만 명이 확대되는데요. 또 개인 택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던 법인 택시 운전자에겐 100만 원, 그리고 정부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피해 맞춤형 추경을 강조했던 여권이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 국회 통과를 서두르면서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의당은 명절 현수막용 예산이라며 선별 원칙과 취약계층 모두를 놓친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최원희 기자의 취재처럼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야가 좀 서두른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 누가 언제 어떻게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송병철 기자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는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발송됩니다.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아동 돌봄 쿠폰과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진 소상공인에겐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새 희망 자금이 지급됩니다. 다음 날인 29일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고용노동부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소득이 낮은 20만 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문자를 받았는데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급 기간을 넘겨 신청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1차 지원 때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는 접수와 심사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해 추석을 넘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통신비 지원은 9월 요금에서 2만 원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같은 경우는 좀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일종의 위로적인 성격이죠. 정부는 추경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당초 오늘부터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500만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이 백신 500만 명분을 고스란히 폐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냉장 보관해야 할 백신을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정부는 일단 접종을 중단하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직원이 환자에게 독감 백신 접종이 중단됐다고 알립니다. 저희도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무료 독감 일시 중단에 대해 답장이 들어가지고 당초 오늘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어젯밤 11시에 갑자기 접종을 중단시켰습니다. 백신은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 일부 백신이 배송 중에 실온에 노출됐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상온에 노출되게 되면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 백신은 정부 조달 물량 1259만 명분 가운데 500만 명분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어느 정도의 백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상온에 노출됐는지, 또 백신의 효과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품질 검증하는 데는 대략 길게 잡아서 한 2주 정도를 잡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백신 공급과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500만 명분의 백신을 전량 폐기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방역 당국은 특정 지역에 배달된 일부 백신이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당수의 독감 백신이 택배 박스에 배달되고 있다는 얘기가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냉장 유통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백신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스크림까지 냉동팩으로 배달되는 시대에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 유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의사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노인용 무료 독감 백신이 아이스팩 없이 종이 상자에 배달됐다는 얘기에 우리도 상온 배송됐다, 종이 박스에 왔다 등 동조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박스 형태로, 즉 콜드체인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그럼 일반적인 택배 시스템에 의해서 운송되었다는 보고가 여럿이 있습니다. 콜드체인은 백신 생산 이후 접종까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관리 시스템. 백신 효능을 좌우하는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끼쳐 흔히 경험이 많은 업체에 정부 조달을 맡깁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업체들이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가격 조건 등으로 4차례나 유찰된 끝에 경험이 전무한 신성약품이 선정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1259만 명 분량을 약 1,1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 업체는 백신 배송을 하청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배송기사들이 공터에 박스를 쌓아두거나 냉장차의 문을 열어뒀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문제가 부분 제기됐던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콜드체인의 관리를 좀 더 어떻게 강화할 방법이. 신성약품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경쟁업체의 음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미 독감 백신을 맞은 어린이는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이상 신고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백신의 효과는 있는 것인지, 또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 건 지난 8일. 백신을 2번 접종해야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미 11만 8천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맞은 백신은 공급 방식이 다른 데다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맞은 접종의 물량은 의료기관이 확보한 물량으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대상 제품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차라리 수입산 백신이나 유료 접종을 하겠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좀 불안하긴 하죠. 아기가 맞아야 되는데. 유료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유료로 맞춰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1차 접종을 한 뒤 한 달 뒤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은 안정성 문제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백신은 어떻게 처리할지, 유료 접종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하라고 질병관리청에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합니다만 만약에 500만 명분의 독감 백신을 못 쓰게 되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는 이제 더 이상 만들 수도 또 수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걱정이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는 않을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독감 백신은 원래 상온에 두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독감 백신에서 항원, 즉 체내에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 성분인데요. 자, 백신이 적정 보관 온도인 2도에서 8도 사이를 벗어날 경우 단백질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실까요? 단백질이 변성되게 되기 때문에 백신으로서 작용을 하기 어렵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보통의 택배 상자로 배달했다는 게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무슨 매뉴얼 같은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2달 전인 7월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백신은 생산, 유통, 보관, 사용까지 적정 보관 온도를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매일 최소 2회 수동으로 온도 기록 모니터링 같은 지침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된 백신 가운데 사용 가능한 물량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네, 이 백신 품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할 예정인데요. 자, 관건은 이 백신이 노출된 정확한 온도와 또 노출 시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온도가 높고 노출 시간이 길수록 백신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또 어떤 백신을 검사해서 통과시킬지 이 기준에 따라서도 확보 물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냉장 보관된 백신 상태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사용의 허용 기준을 예를 들어 80 이상으로 할지 50 이상으로 할지를 정해야 하죠. 자, 백신이 노출된 온도와 시간 또 사용 기준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코로나 예방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선 올가을이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는데요. 이럴수록 이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와 독감 환자 구별이 중요하고 독감 예방 접종이 그래서 더욱 필요해지죠. 자, 물론 방역 당국은 예년보다 독감 접종을 약 한 달 일찍 시작해 차질은 없을 거라지만 청소년과 임산부 접종이 최대 2주가 늦어지고 그 여파로 다른 계층의 접종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독감을 우선 접종을 해서 코로나19와 구분이 안 되는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독감 백신은 접종이 미루어지게 되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 제 주변에도 벌써부터 독감 백신 맞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돈 내고 맞는 분들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상 발표만 남았다는 보도를 이미 어제 해드린 바 있는데 그런데 검찰이 바로 어제 추 장관의 아들 그리고 부대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전 보좌관 또 부대 관계자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오전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라며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인턴으로 재직 중인 전북 현대모터스 구단 사무실과 전주 주거지였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이자 소환조사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서 씨 압수수색 이틀 전 서 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와 추 장관 전 보좌관인 최모 씨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통신기록과 문자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6월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개인 휴가 처리 과정에서 서 씨는 물론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 간 통화가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보좌관에 대한 지시나 보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추 장관을 상대로 한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동부지검은 곧 수사를 끝낼 계획인데 마지막 수순으로 추 장관 아들 등 주요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을 한 셈이죠. 보통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사람을 불러서 추궁을 하는데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뒷북 수사, 구색 맞추기 압수수색, 면죄부 명분 쌓기라는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된 건 지난 1월 3일.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울 동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그로부터도 5달이 지나서야 당직 사병 현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또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9월 13일에서야 추 장관 아들 서 씨를 소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등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순서 등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반대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서 씨와 최 보좌관의 경우 소환조사한 뒤 열흘 가까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추 장관과 아들 서 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압수수색 시기를 정했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전화 휴가 연장이 규정상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죠. 그래서인지 최근 전화나 SNS로 휴가를 연장해달라거나 또 왜 안 되냐고 따지는 항의성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국방부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그런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역 장병들은 군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부에는 그냥 어렸어요. 어떻게 그게 말이지. 그런데 실제로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당일부터 국방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 전화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발표 전날 960여 건이던 민원은 나흘 뒤 2,332건으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특히 장병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국방부를 신청해서 민원을 뭐 했냐, 이런 식의 전화의 출발을 연장하지 않냐. 현실과 동떨어진 군과 정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방부도 추 장관 못지않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 나온 신임 국방장관과 추 장관의 부적절한 대화가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일었고 국방부 장관이 추 장관의 눈치부터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흘러나와 버린 야당 의원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험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발단은 서욱 국방장관이 건넨 이 한마디였습니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야당에선 수차례 거친 말로 구설에 오른 추 장관보다 이번엔 서 장관의 행동이 더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돼서 불편하다는 건지 야당 의원들의 아들 병력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질의가 쏟아지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물은 건지. 국방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심기를 살피는 보좌역이냐는 겁니다. 법무장관의 심기 보좌 역할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 진작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방위 소속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심기만 살피지 말고 청년 장병들의 분노를 경청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휘관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눈치 안 보는 사람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기업 규제 3법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늘어나면 기업이 투자를 피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오현주 기자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가 소통 없이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규제 3법은 감사위원회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크게 반발합니다. 지금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뽑고 이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구조여서 감사를 뽑을 때 지분이 많은, 즉 기업 총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개정이 되면 감사위원 최소 1명은 별도로 뽑아야 하는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인데 재계는 헤지펀드 등이 연합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식으로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걱정합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모 회사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업 총수 일가 등에게 일반 주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생각인데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거라는 게 재계의 시각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은 내일 국회를 방문해 경영계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 문제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 분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경제적 자유를 훼손하는 기업규제법에 찬성할 수 없다. 즉 최소한의 독소 조항이라도 손보자는 의원들 사이에 마찰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된 것이어서 당장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화상 연결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부한다는 표현을 수차례 써가며 일치 단결을 강조합니다. 비대위가 상당히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고, 보궐선거 때까지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정부 여당이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기업 3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고
당내에선 이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정경제 3법이다. 이름도 잘못됐습니다. 시장경제의 질서에 좀 일정 부분 반하는 부분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완고합니다. 어제 비공개 회의에선 변화 의지가 퇴색했다며 10여 분간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위원장은 TV조선과 통화에서도 재계의 로비 때문이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삼원색을 혼용하는 새로운 당색조차도 당내 이견으로 벌써 4번이나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당 개혁을 주도해온 김종인 비대위 리더십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신촌, 세브란스 등 기존 감염 집단에서 확진자가 늘었고 총리실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외래 진료가 닷새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어제 외래 진료를 본 환자와 보호자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코호트 격리된 병동의 입원 환자와 보호자 2명이 오늘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관련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 관련 의료진에 대해서 추가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신도 벤처타워 관련 확진자는 6명이 늘었습니다. 데오디오빌 플러스 관련 감염자는 15명이 추가됐는데 이 가운데 14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기존 확진자들입니다. 데오디오빌 플러스에 방문하셨던 그 동선을 확인했거나 또는 이제 그분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있었던 분들을 이제 사후적으로. 그런가 하면 국무총리실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일정을 취소하고 선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의 손소독제가 필수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 손소독제가 알코올 함량이 높다 보니까 바르고 불에 가까이 가면은 불씨가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어서 사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손소독제를 바르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1초 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방 안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손소독제를 바른 여성이 곧바로 촛불을 켜다 손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이 소독제 용기로 번지면서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And it obviously went all over my face, and in like a matter of 5 seconds, my whole body was just consumed in flames. 손소독제가 얼마나 불에 잘 붙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에 불을 붙였지만 불꽃이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문지를 가까이 대보니 바로 불길이 커집니다. 장갑에 손소독제를 바른 뒤 실험해보니 1초 만에 불이 붙습니다. 알코올이 60%가량 함유된 손소독제는 발화점이 낮아 불길에 취약합니다. 손소독제를 바른 뒤 충분히 말리지 않으면 이렇게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습니다. 이 같은 화재 위험성 때문에 식약처는 손소독제 사용 뒤 15초 문지르고 10초 이상 말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으면 살균 효과도 없다는 거. 마른 다음에는 절대 화기를 갖다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점. 이런 걸 유의하셔가지고. 소방본부는 만약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횡령과 준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기소 당일 자신의 SNS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영상을 올리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었습니다. 기부는 할머니의 의지라는 우회적 주장이었는데요. 길 할머니 측이 의료 기록을 떼보니까 지난 2010년부터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앓았던 게 나타났다면서 또 2015년부터 경증 치매로 신경약 복용을 시작했고 2017년 중증 치매로 판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불구속 기소 당일인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해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제1조선학교에 보낸 영상 메시지라고 했는데 길 할머니가 의사표시에 문제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셈입니다. 이제 길원옥이가 있거든 대신할게. 윤 의원은 검찰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에게 기부를 유도했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하자 길 할머니의 정신적 유체적 주체성을 무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길 할머니의 의료 기록을 확인한 가족들은 윤 의원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010년부터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알았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업무기록실을 2010년도부터 10년 동안 거를 다 출력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는 파킨슨을 앓고 계셨어요. 2015년 경증 치매 증상으로 신경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2016년 7월 인지 능력이 손상돼 2017년 중증 치매로 판정됐다는 게 길할머니 가족의 주장입니다. 본인들이 병원 모시고 가서 검사하고 약 처방받고 그랬는데 세상에 모시고 다녔어요. 윤 의원에 대한 재판 절차는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가짜 출장 마사지 사이트를 만들어서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예약금이 입금되면은 가진 핑계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서 돈을 뜯어냈는데 왜 당하냐 싶지만 남성 300여 명이 43억 원을 뜯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출장 마사지 피싱 일당들이 보증금이나 환불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내역입니다. 홍일동이란 이름을 써서 입금된 건수가 3,700건을 넘습니다. 일당들은 돈을 보낸 남성들에게 실명으로 입금하라거나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는 등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또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취소 보증금 명목으로 다시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310명. 돈을 잃게 되면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꾸 큰 돈을 요구하는 거죠. 처음에 10만 원이었다가 50만 원 넣으면 60만 원을 찾을 수 있다. 총 216번에 걸쳐 돈을 입금하고 4억 3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습니다. 40살 자금 총책 A씨 등 피싱 사기단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챙긴 돈은 모두 43억 원. 이들은 중국 산둥성에서 가짜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만들어 남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A씨 등 조직원 30여 명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한국에 들어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당 3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범죄를 주도한 총책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12억 5천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세 가격이 잡힌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전세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특히 강남 등 입지 좋은 지역은 전세 씨가 말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4억 1,936만 원. 2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보다 6,300여만 원 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전세 거래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5,500여 세대의 송파구의 이 아파트에는 9월 중순에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전세 매물은 79.8% 감소했는데 잠실동과 잠원동, 삼성동과 압구정동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전세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과 학군 등 입지 조건이 좋은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서울 전역의 전세 거래량도 대폭 줄어 6월에 11,184건이던 전세 거래가 8월에는 6,271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세 재계약 건수가 좀 증가하면서 매물량 자체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전세가 실종되면서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거 SNS에 올린 글까지 문제 삼으며 조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성대 후보자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며 조 전 장관을 용어한 걸 지적받았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한낱 또 다른 유선에 불과한 건지. 그러자 조국 사태가 바람직하진 않다고 물러섰습니다.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소위 부와 계급을 대물림하는 사회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질주해 왔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두둔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오히려 범여권 의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런 유의 선거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그 자세는 뭐예요? 8년 전 이동관 당시 대통령 언론특보를 향해 너나 잘하라며 욕설까지 한 트윗글을 남긴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교수로서도 부적합한 너나 잘해 임마 XX 뭐 묻은 X 찌질 거의 19금 수준이에요. 야당 의원들은 선거의 심판 역할을 맡기엔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차고도 넘칩니다. 조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을 갖는 건 자연스럽다며 물러나라는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하게 정치적 이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박덕흠 의원의 거취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일감을 수주한 의혹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의 문제로 커지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수주 의혹을 부인했지만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거짓 해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어떤 기술 공법을 사용해라라고 지정하면 그것은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일지 모르지만 그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가족건설사 여러 곳이 16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상하수도 공사를 담합했고 골프장 고가 매입 손실액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발뺌과 개변만 난무했고 고발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박 의원 논란이 대여 공사에 걸림돌이 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확고한 입장과 철저한 원칙이 필요하다. 덮고 가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모범과 원칙을 지켜나가자 이런 강조가 많았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투쟁 동력이 떨어진다고 했고 핵심 관계자는 자진 탈당해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의 거취 문제로 고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전체 조종사 노조가 이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 측근의 회계법인이 20년 가까이 감사를 맡으면서 이 의원의 회계 부정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종사 노조연맹은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과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건 회계 부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장 회사의 각종 회계 부정 의혹을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를 줄여
회사를 팔아치우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타항공노조는 이상직 의원의 고교 동기가 운영하는 회계법인이 18년간 전 계열사의 감사를 맡아오면서 이 의원의 횡령과 배임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영업 적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회계 감사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 의원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인 가운데 김홍걸 의원과 같은 제명 수준의 조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나 또는 우리 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대 이런 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동창 사이는 맞지만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건 억지로 짜맞춘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이 의원 측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은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가 사기 의혹에 창업자까지 돌연 사임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오늘 하루 큰 손실을 봤는데 니콜라에 1억 달러를 투자한 국내 기업 주가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사기 의혹에 휩싸인 니콜라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등장한 남성. 미국 자동차 스타트업 니콜라의 창업주 트레버 밀턴입니다. It's my pleasure to introduce the Nikola One to the world. 장막을 걷어내고 공개된 수소트럭 니콜라 원. Oh, that thing is so awesome. Oh, we've been waiting so long to show this to the world. You have no idea. It's just 친환경 동력 트럭 개발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됐었죠. 그리고 지난 6월 환호하는 니콜라의 임직원들. 나스닥이 상장하며 주가는 닷새 만에 10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엔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GM이 지분 투자에 나서기도 했죠. And we're very excited to be partnering with Nikola when we look at the opportunity to continue to leverage our technology. 그런데 지난 2018년 공개했던 수소 트럭 주행 영상. 거침없이 달리는 트럭은 상용화가 임박한 듯 보였지만 주행 영상이 조작됐다? 공매도 전문 금융 분석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내부자 제보를 근거로 높은 곳에서 굴려서 내려왔다는 보고서를 낸 거죠. 첫 선을 보일 때 자동차에 공급된 전력도 자체의 동력이 아닌 외부 전력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니콜라는 즉각 반박하며 공매도 세력의 시세 조정이라고 반격했죠. 하지만 의혹에 대한 해명은 스스로의 동력으로 움직인다고 한 적 없다였습니다. 사기 논란에 미 증권선물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죠. 그러자 창업자 트레버 밀턴도 지난 20일 돌연 사임했습니다.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about the validity of this company's financials and business model. And 주가는 어제 하루에만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국내 투자자의 니콜라 주식 보유 규모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어제 기준 1,700억 원 규모로 하루 만에 주식 가치가 340억 원가량 하락했죠. 니콜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 있는 걸로 지금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손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분을 6% 넘게 보유한 국내 기업 한화솔루션의 주가도 어제 7.4% 하락한 데 이어 오늘도 2.7% 넘게 빠졌습니다. 제2의 테슬라,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될 가능성에 주목받았지만 이제 사기 의혹을 받는 니콜라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이번엔 뒷돈 유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개최지 결정 직전에 일본 측이 IOC 위원 측에 거액을 보낸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이러다 내년 7월 개최도 힘든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프랑스 검찰은 일본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IOC 유력 인사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20年東京大会の招致についてはですね、クリーンな形で行われたというふうに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하지만 개최지 선정 직전인 2013년 9월 유치 업무를 위탁받은 싱가포르 회사가 세네갈 출신의 IOC 위원 아들 등에게 4억 원 이상을 송금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1억 원짜리 시계값도 대신 내줬습니다. 당사자는 인종차별을 거론하며 반발했지만 의혹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Il ne respecte pas les Africains. Ils nous l'ont montré avec la Mingac. Le jour où il parlera sur le mouvement olympique, je vous dirai que le CIO va exploser. La FIFA, l'IAF. 코로나19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3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전 세계 재확산세가 뚜렷해진 점을 고려하면 내년 역시 개최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도 취임 기자회견 때 올림픽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아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조선 영조의 딸이자 사도세자 친누나였던 화협옹주는 미색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화협옹주가 쓰던 화장품이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요즘 화장품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실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무더기로 출토된 조선시대 화장품들입니다. 빛, 청동 손거울부터 눈썹을 그리는 검은 먹, 흰색, 붉은색 가루 등 다양한 화장 유물의 주인은 영조의 딸이자 사도세자의 친누나인 화협옹주. 홍역으로 20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영조가 직접 묘지석을 써줬는데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의 회고록 한중록은 옹주의 생전 모습을 효심이 깊고 미색이 뛰어났다 적었습니다. 옛 기록과 유물로만 전해진 화협옹주의 흔적은 현대의 화장품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측이 민관학 협력으로 옹주가 썼던 전통 재료를 분석하고 활용해 화장품을 만든 겁니다. 제민요술 등 당대의 문헌에서 제조법을 참고하기도 하고 당시 사용됐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다른 재료로 대체했습니다. 크림, 립밤, 파운데이션 등을 담은 화장 용기는 푸른 꽃 문양이 멋스럽게 장식된 청화백자 디자인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것을 보존 처리하고 박물관의 어떤 전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유산 산업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을 활용하고 재해석한 문화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영웅 아닌 영웅이 펼치는 현대판 우화,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는 무작정 달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받들며 심오한 말을 얻어들이려고 이렇게 줄지어 따라서 달립니다. Wow, man, you just ran through a big pile of dog. It happens. 사내는 검프의 이 한마디를 자동차 범퍼 스티커로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동해 절벽, 낙산사 홍련암 가는 길가에 팻말이 있습니다. 발밑을 잘 살펴가십시오. 그 조고각하 넉자는 너의 다리 아래 허물부터 비추어 살펴라는 수행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 경구는 법당문 선방 팻마루에도 붙어 있곤 합니다. 고무신을 섬돌에 가지런히 벗어놓으라는 얘기죠. 신발 하나부터 스스로를 돌아보며 몸가짐을 가다듬는 청정한 마음이 코로나를 물리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얀 고무신을 2자로 줄이면 백신이니까 말이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이 대주주로 지배하는 건설사들이 지난 5년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면서 국토부 기관들을 감사해왔고
20대 국회 하반기에는 야당의 간사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 의원은 100% 공개 입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의혹이 다 가라앉지는 않을 겁니다. 박 의원이 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는지는 고발을 접수한 수사당국이 밝혀낼 일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만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미향, 김홍걸, 이상직 민주당 의원 논란 때 국민의힘이 했던 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건설회사 관련 의원을 국토위에 배정한 것부터가 온당한 일이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래 우리 사회에는 권력과 공직을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보는 냉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에 얽힌 권력형 의혹들은 서리빨같이 추궁하면서 자기 발밑에 허물에는 멈칫거린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누가 봐도 불보듯 환합니다. 대또래, 흰 고무신을 정돈하듯 자기를 정리하는 백신부터 맞고 바로 서야만 비로소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 있을 겁니다. 9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내 발밑부터 살펴라 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쌀쌀해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15도까지 떨어져 얇은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그보다 10도 가까이 올라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북상 중인 태풍은 목요일쯤 일본을 관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동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다소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강릉이 20도, 울산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비도 오겠습니다. 5에서 1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다가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